매경부동산부 기자의 비밀노트 안개 속 부동산 2021 하반기 및 2022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에 네 분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함께해 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실 손동우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 기자님이십니다. 네, 그럼 기자님께 진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 모두 지금 이제 궁금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계속 집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금 한 6년 연속, 7년 연속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 모두. 근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집값 전망은 어떤지 먼저 제 바로 옆이시니까 김규정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김규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올해 하반기 내년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명료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는 전국 대도시,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다들 걱정을 이미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미국 쪽에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오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한은에서도 이미 기준금리 좀 미국보다도 선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내년에는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요인 중에 저희가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과 맞물린 지금 이미 당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개발 호재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오르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내년에 이제 초반 한은의 기준금리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새 정부의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일단 크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원갑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시장을 본다면요, 저는 상반기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국민은행 통계인데요, 4월까지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6.59%가 올랐어요. 4개월 동안에. 작년 한 해가 전체 통틀어서 9.6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전체가 9% 올랐는데 벌써 올해는 4월 달까지 6%가 훨씬 넘게 올랐고 수도권도 보면은 작년이 12.51% 올랐는데 올해 벌써 8.6%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단기간에 지금 제가 생각에 올 들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지고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보다는 저는 상승률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름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내년도 아마 올해보다는 많이 좀 상승률은 둔화될 거로 보이지만 그렇게 바로 하락세로 가기는 그럴 것 같고 내년은 저는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강보합세나 혹은 개걸음 장세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은데 제가 보면은 유동성 세대라고 그러죠. 워낙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주식이나 뭐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전세 시장 불안이 결국은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년에 집값이 뭐 저는 뭐 강보합세 정도로 좀 보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건데 뭐 미국에서 요새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보다는 아마 2023년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가면 갈수록 지금은 약간 위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뭐 통계가 1% 오르든 뭐 2% 오르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것인데 제가 보면은 지금은 꼭지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버슈팅 돼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 이 정도는 맞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접근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이동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올해 하반기 역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도 이후 집값 전망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이벤트를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3월 대선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선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아무리 어떠한 정부라도 민심을 떠나서 하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양도세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그 규제를 조금씩 지금은 좀 숨통을 트이려는 게 그 당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내년에도 그 선거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올해는 상승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는 또 변수는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단기 공급이 지금 나올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얘기한 것도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공급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로 뭐 3기 신도시도 내놓고 많은 그 신도시도 또는 여러 가지 뭐 도심 내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많이 공급한다고 방안은 내놓았지만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LH 사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고요. 실질적으로 공급을 될 수 있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지금 마땅히 없다고 보면은 결국은 이런 공급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공급 부작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결국 서울과 인접한 곳에 서울과의 접근성, 특히 그 강남 중심의 접근성에 따라서 이게 약간은 틀립니다. 그래서 강남, 서울 도심, 특히 그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강한 곳일수록 여전히 시장 강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요.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수요가 유지될지 여부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관망할 것 같고요. 지방광역시는 대체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곳은 숨고르기에서 조정 내지는 보합 정도 수준을 갔다가 다시 오르더라도 이런 과정을 좀 더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역시 뭐 여러 가지 통계, 한국감정원 통계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듯이 그런 거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내년 이후 집값 전망은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변수가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이벤트와 함께 공급의 추이를 지켜보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집값이 이제 너무 지금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4, 15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여 가지고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 계속 2001년, 2년 이후로 올라가다가 이제 아까 많은 분 대부분 세 분 다 약간 어깨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2006년, 7년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슷한 점 그리고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을지 먼저 이동현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2007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왔었는데 집값이 2007년 상반기에 그 많이 올랐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건설 회사에 있었는데 아파트가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2000년 그러니까 IMF가 99년도에 끝났다면 그 이후부터 상당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분양 계획만 발표하면 무조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박이 날 정도로 흥행이 아주 그냥 보장된 거였고요. 그게 이제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곳곳에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지금하고 이제 그때하고 다른 점들이 뭐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거기 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좀 몇 년간 이제 침체가 와지 않았습니까? 서울 뭐 아파트값 재건축 신화도 그때는 무너졌으니까 뭐 반토막 나는 것도 가능했고요. 근데 지금이 그때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뭘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일종의 학습 효과를 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결국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칙으로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보다는 당연히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영향이 있었고 또 그때와 달리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저금리 추이 아닙니까? 금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달랐고 거기에 지금 뭐 시중에 부동자금도 엄청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좀 서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전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분위기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변수든 어떤 거로 인해서는 지금의 정부에서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단기적으로 지금 나올 방법이 쉽지 않아요. 다른 점들이 있다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더 멀리 본다면 가구가 분화되고 있는 게 지금 빠르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보다는 지금의 제 기억에 예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건설사에서 분양했을 때 그 1인 가구 기준이 4인에서 5인 가구를 보통 보고요. 40평 정도 되면 보통이고 30평 정도 이렇게 작은 평형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시대예요. 그 50평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되는구나. 지금은 만약에 40, 50평 분양하는 업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 20평대가 더 메인이 돼버렸다시피 이렇게 되고 30평이 좀 섞어서 나오고 이게 뭐냐면 가구가 그만큼 많이 빠르게 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집에 대한 수요는 또 많이 늘었어요. 예. 인구는 뭐 준다지만 크게 준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도시의 인구는 그렇다면은 이런 변수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 해서 과거와는 분명히 복합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김규정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동현 센터장님도 말씀을 뭐 이것저것 해주셨는데 실제로 2007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전년 2006년보다는 사실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2006년에 저희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판교라던가 이런 이기 신도시 공급 계획들 내놓으면서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제 공급 쪽으로 선회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과 비교하자면 지금도 좀 비슷하죠. 지난해 19년도에 조금 안정을 찾는 듯한 기미를 보이던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고 올해 1, 2분기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연초에 이제 정부가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좀 위축시켰던 공급 부분 그리고 뭐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 쪽에서 지금 규제 완화 흐름을 좀 보여주는 이런 비슷한 양상들에 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어쨌든 금리의 수준 그리고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금리의 변동이 수요 시장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기준금리가 5% 중반 정도, 그리고 뭐 회사채나 이런 시장 금리는 거의 한 7% 정도까지 갔었던 거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에 뭐 주담대나 이런 게 올랐다고 해도 지금 3% 후반대니까 금리의 일단 수준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의 변동성이 수요자들을 얼마나 심리적으로 자극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향성 부분에서는 사실 2007년에 이제 2008년으로 넘어가면서 리먼 사태가 터지고 한 5%대에 있던 기준금리가 바로 2%대까지 뚝 떨어지는 이제 반락을 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낮아져 있는 이런 금리 수준이 물가나 경기 회복의 속도가 저희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타나면서 이제 인플레를 걱정하고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는 이런 방향성의 정도도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변동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가 지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과거처럼 급격한 기준금리의 변동이나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저희가 금리를 계속 대비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처럼 금리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저희가 뭐 가격 폭락이나 이런 걸 겪을 막연한 두려움까지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분석들을 좀 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저희가 주택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이런 행동, 트렌드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달라진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평균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당시랑 비교하면 2배가 넘은 상황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리먼 직전에 서울의 이제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이 한 5억대 후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평균 가격이 11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진입 장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무리한 이런 자금 계획을 세워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의 한 종목으로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가 수요 시장 측면에서는 리먼 전후로 해서 한 10년 후 정도 2018년이면 저희가 인구 정점을 찍고 이제 인구가 줄고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축소하거나 팔 거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택 시장이 소위 위축되거나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면 최근의 수요 시장은 오히려 영끌까지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자산 투자 진입,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중장년층도 오히려 계속해서 주택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당시와는 수요 시장을 이제 측정하는 시장의 규모도 오히려 더 확대가 됐고 자산으로 인식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런 행태들도 그때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집값이 굉장히 단기간 많이 올랐고 버블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 수요자들을 계속 투자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주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거는 없을 수는 없죠. 지금 자산 시장은 당연히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거칠 수밖에 없으니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장기적으로 보유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중 핵심 투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개발 호재 등에 따라서 현재 가격 대비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의 이제 배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접근하고 계신데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실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를 인식하고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데서 실패하고 공급을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이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이사 대책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도심의 역세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빨라도 실질적인 공급은 뭐 25년 정도의 물량이 조금 구체화돼서 28년 정도 전후로 이제 입주를 하는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 그런 변화를 저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수급의 문제를 가져와서 당시랑은 가격 버블에 대한 위험은 비슷하지만 달라진 환경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박원갑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한 3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은 체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집값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때 집값이 뭐 거의 정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IMF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IMF 직전으로 그래 대충 해보면은 한 5년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통계적으로는 8년째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따지면 10년째 올라가는 거예요. 2012년 한 4분기 정도가 저점이었죠. 그때 하우스포 나타날 때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그때에 비해서 좀 다르다는 거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때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올 3월 현재요. 우리나라에 M2라고 있어요. M2. 그러니까 광의통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금, 요불예금, 2년 이하의 저축성 예금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M2가 지금 3,313조입니다. 2007년 3월에는 1,159조였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8배가 늘어났어요.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돈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주력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베이비 부모하고 X세대 70년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은 MZ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하고 Z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걸 이제 그 주택 시장에서 코호트라고 얘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MZ 세대들은 기존 세대들하고 달라요. 얘들은 아파트 키즈예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래요. 얘들은 부동산을 아파트하고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새는 토지 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LH 사태가 터지니까 엄청나게 토지 투기가 기성을 부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토지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 누가 사느냐? 다 50대 이상들이 사요. 이번에 적발된 분들이 다 50대 이상들이거든. 왜? 공간의 경험치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65년생인데요. 저희들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게 푸른 벌판을 보면은 정겨워요. 요새 애들은요 콘크리트 향이 향기롭다는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키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이 아파트 시장이 난리가 나느냐? 왜? 아파트만 편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 체질이 그때와는 일단은 많이 올랐다는 점은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인 거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말하자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햄버거도 안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새는 피자 햄버거로 먹잖아요. 옛날에는 가령 우리가 부침개를 먹었다면은 지금은 피자를 먹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비하는 이 트렌드라든지 이 자체가 송두리째에 바뀌었다. 이걸 보고 이제 상전이라고도 표현해. 상전이. 이게 완전히 이게 국민이 달라졌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집값 오르는 이유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밀레니얼 세대 30대들의 어떤 부동산 어떤 니즈랄까요? 이게 바뀐 것도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다. 여러분, 요새 30대가 다세대 사시는 거 보셨어요? 물론 사죠. 빌라 같은 거 아파트 못 사면은. 옛날에는 다가구 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가령 양평 같은 데 가서 전원주택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돈 생기면 뭐예요? 아파트 사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본 부동산은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그런 그 경험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 이런 얘기 듣는다고 큰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정관념을 저는 버릴 필요가 있는 거고, 지방 같은데 보십시오. 지방에 지금 부산이나 대구 같은데 32평 기준으로 집값이 15억이 넘었잖아요. 비싼 거는. 어떻게 지방이 인구도 줄은데 집값이 15억이나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게 내 생각이 이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오픈마인드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변하니까 나는 옛날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가면 갈수록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MZ세대, 이 세상이 이제 주력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읽어내는 게 저는 인사이트라고 봐요. 인사이트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MZ세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걔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항상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거는 그냥 약간 앞부분에 조금씩 다 힌트를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집값 방향이 만약에 바뀐다면, 이제 하락이나 혹시 조정이 온다면은 어떤 상황이 계기가 될지 간단하게 말씀, 아까 사실은 좀 힌트를 주셨는데 김규정 소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좀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나 횡보세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금리가 될 거고요.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 시기가 뭐 이르면 4분기 좀 선제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스케줄을 짜서 진행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 지금 물가라던가 인플레 우려들이 코로나로 수급 상황이 이제 자재들 원자재 쪽에서 원활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인 거다라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조금 앞당겨서 경기 회복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 그러면 어쨌든 이후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굵직한 조정이 온다면 결국에는 공급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근원적으로 지금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을 하나만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늘어난 수요자들 투자하려는 이런 수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대도시 가격 급등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사 대책으로 공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축 아파트 중심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실질적인 이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이 조금 달라질 거다라고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다만 이제 주요 도심들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 공급은 어쨌든 좀 사회 동의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대가 낮고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구도심의 재개발, 역세권 정비 사업들은 그래도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속도를 낼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급,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택지 공급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와야 실질적으로는 수급이 풀리면서 가격이 실질적인 조정을 좀 보이는 일정 기간이 올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한 25년께까지는 그런 수급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실질적인 가격 조정이나 이제 시장의 재편, 공급 상황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흐름을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원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쪽이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 혹은 2023년 상반기 정도, 그 정도로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사실상 제 얘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2022년이나 2023년 정도를 봐요, 대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올해를 보는 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예? 제가 맞으면 은행을 왜 다니겠어요? 밖에 나가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확률을 찾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사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어요. 근데 내가 베이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삼거리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정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네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북경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주민들 중에서 7명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머지 3쪽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거기 가다가 죽었다 이런 또 그 겁을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포 비즈니스를 씁니다. 포비아 비즈니스를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는 극단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그걸 걸러내는 게 좋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대체적인 얘기가 2023년 혹은 약간 그 이전 정도까지를 대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채 금리가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따지는데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15%예요. 작년에 낮을 때는 1.2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뭐 금리가 결국은 조금 뭐 가령 대출 금리가 2.5%되다가 이게 3.2% 된다고 뭐 집값을 팔아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게 어떤 트리거 포인트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에 여러분 그때 하우스푸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입주 물량 전국적으로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입주 가뭄이었다고요. 그런데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단순 도식의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집값 빠진다는 이런 그 단순 도식을 갖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 뭐예요? 이게 견디지 못할 순간이 되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금리보다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요새 보고 뭘 보냐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국채 10년물이 2.1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태국이 1.7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DLS 사태 터진 거 아시죠? 독일 이런 데서 금리가 10년물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거 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냐? 이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조금 길게 보면 5년 정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애도 안 놓고 고령화 이리 심한데 그러면은 멀리 보면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고 본다면은 이 금리 변수가 분명히 거기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해서 집값이 이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보면 금리가 마치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장기로 보면은 초저금리로 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앞서는 말씀드렸어요. 두 분께서 말씀을 드렸고 금리 얘기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냉정히 보자면 과연 우리가 금리 1%, 2% 때문에 집을 팔고 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금리는 하나는 맞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가지고 1년에 집값이 하면 아주 그 퍼센트로 치면 집값 상승폭이 하면 뭐 택도 없이 작거든요. 그러면 금리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게 크다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저도 생각은 들고요. 더더욱이나 이제는 지금은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나고 나 이후에 경기에 대한 침체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무리수가 올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금리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긴 받지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여러 금리 외에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뭘까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 심리에 앞서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자, 보시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초지일관적으로 했던 게 결국은 뭐죠?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게 계속 나왔어요. 아파트값 잡는데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잡고 세금을 더 강화시켜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 오히려 공급에 대한 건 좀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 지속적으로 결국 계속 이런 정책을 낸다면은 언젠간 잡히긴 잡히겠죠. 왜요?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결국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언제 오느냐, 그 문제이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에 뭐가 있죠? 엄청나게 봐야 될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정부 정책이 여기서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이게 더 기존의 초지일관으로 지금처럼 이어갈지를 변수가 있는데,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흔드는 것도 또 한편으로 또 경계할 것 중에 또는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에 더 크게 미칠 것이고, 그래서 내년 3월하고 이어지는 지방자치선거에 많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영향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왜? 지금 코로나 시기고 그 이후에 경기 회복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 보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뭐 대출 규제를 실수요자한테는 다시 푼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쩌다 보면은 집 없는 사람한테 영영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2030 세대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민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이 사람들한테 지금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취임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달아올랐던 것도 결국은 그런 정책이 결국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주목할 건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값 방향이 언제쯤 어떻게 변할 거냐, 1차적으로는 내년에 양대 선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그 선거 이후의 상황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공급량이 쏟아질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플랜은 나와 있지만 실행까지 하는 데는 짧게 5년에서 10년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집값 방향을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의 이 추이는 상승폭을 뭐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계속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보면은 주간 동향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 방향, 이런 흐름은 내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자치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동현 센터장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은 저희가 좀 거시적인 거를 여쭤봐가지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선거 당시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일주일 만에 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이제 실제로 달아올랐죠. 근데 이제 올라오니까 막상 집값이 재건축을 위주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동력이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 재건축이 서울시장이 다 일정 부분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랑도 이게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한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가능할지 이동현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금 압구정 현대소부터 엄청 달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취임 이후에 재건축 시장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서울에서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이 가장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재건축 시장을 풀어줄까 안 할까 하다 풀어주자니 이게 또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고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당장 들어가는 실수요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가수요 내 투기 수요가 어느 일정 부분에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공급한데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게 하느냐, 재건축 말이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공공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뭐죠? 많이 늘려줘도 그만큼 뭐 기부 채납이나 여러 가지 뭐 다시 공익으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민간에서는 이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통해서 분명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는 1차적으로 드러냈고 또 그게 앞으로 갈 거다. 그러면 재건축 규제에서 실질적으로 공공 재건축이 되던 민간 재건축이 어쨌든 되던 뭐 하든 간에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늘려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늘릴 수 있는 게 뭐냐 보면은 일단 재건축 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뭐죠? 결국은 재건축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재건축이 빨리 되려면은 당장에 이제는 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뭐 안전 진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무슨 그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장 재건축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집중할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집중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그거 외에 뭐 더 큰 뭐 여러 가지 뭐 조세 관련된 부분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재건축을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많이 낮추려고 서울시에 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게 용적률 상향이나 인센티브를 내놓고 빠르게 내놓고, 그리고 안전진단을 좀 더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일단 빨리 재건축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에 서울시를 갈 거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어느 선까지 계속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로 맞춰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얼마만큼의 공익성, 공공성을 가지고 거기에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은 불로소득이 할 수 있는 이익을 공공성을 공공재로 회수할 수 있느냐, 기부 체납이든 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거에 앞서 일단은 재건축을 시작하는 진입 단계에서 좀 완화를 시켜보겠다는 게 서울시의 뜻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정 소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보세요? 이번 정부 초반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최근에 몇 년간 보여왔던 재건축 이제 속도 조절 혹은 이제 가격 안정 목적의 규제를 했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나 가능성은 확실히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활성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일단 서울시가 할 수 있다면 지금 뭐 층고라던가 아니면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 법정보다 조금 서울시 자체가 낮춰놓은 그런 부분을 법정 수준까지 올린다거나, 아니면 종전에 사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자체의 속도 조절을 워낙 강력하게 하고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 안전진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시계획위원회라던가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어떻게 보면 열지를 않고 그냥 대부분 이제 수년을 시키면서 미뤄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구 단위 계획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뭐 안전진단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이런 회의체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냥 정상화되는 이런 뭐 보완들, 복구들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고 법정보다 서울시 자체에서 강화해 놓은 그런 뭐 층고 규제나 아니면 이제 상한 용적률 이런 것들을 조금 법정 수준까지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안전진단 자체를 뭐 1차, 2차 강화해 놓은 부분이라던가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던가 그리고 아직 뭐 법 통과는 안 했지만 뭐 거주 요건 강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상위 이제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재료로 쓰이긴 하겠지만 결정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고가 아파트 가격들이 연초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있던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 별로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서울시 보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층고를 올리고 서울시 한강변에 뭐 이런 규제 완화, 정상화, 뭐 활성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단기간 급등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도 뭐 정상화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자면 사실상 풀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거다. 기대감은 높여서 호가는 오르겠지만 실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는 것들은 지금 사실 실거주자가 아니면은 살 수도 없는 규제로 묶여 있고 하니까 거래도 쉽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서요. 오히려 서울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뭐 그린벨트를 풀거나 아니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노후 주거지 이런 데들을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현재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중공업 지역이 많은 그런 지역들을 주거지로 용도 전환을 해서 집을 짓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더 진행 가능하고 동의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뭐 서울의 이제 동북부나 서남권에 있는 현재 사실은 그 용도로 쓸 필요가 없는 중공업지 같은 것들을 주거지로 좀 바꿔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 아니면 주요 이제 낡은 노후 주거지가 끼어 있는 역세권에 재개발 정비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사 대책 이후에 조금 그래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 시끄럽기는 재건축 시장이 시끄러웠지만 역세권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들이 그래도 나름 착실하게 이제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 거여서 오히려 이제 투자 목적에서 이런 정비 사업 신축 가능성을 보신다면 그쪽으로 저희가 좀 더 시선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재건축은 가격도 워낙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소유해야 할 목적이 확실히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지금 막연한 기대감으로 뭐 재건축 기간이 굉장히 뭐 단축이 된다던가 뭐 이럴 기대를 하는 건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갑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면은 재개발은 활성화될 거예요. 뭐 공공 재개발도 있고 또 민간 재개발도 있는데 뭐 민간 재개발 쪽으로 저는 속도가 제법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부분은 어디까지 갈 거로 보이냐면은 사업 계획 승인 직전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으니까요.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요.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부활된 거잖아요. 강남이 많이 내면 8억씩 내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 재건축 아마 지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청고 35층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면 돼요. 가령 동부 이천동에 첼리투스 같은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 첼리투스가 56층인가요? 예, 그런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망권 값이잖아요. 조망권 값이 한 20% 정도 된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익을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다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단계를 보면은 뭐 가령 뭐
재건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안전진단은 1차야 뭐 서울시가 좀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2차는 국토부 거고 지금 구조안전 점수를 뭐 50점에서 30점으로 그건 낮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뭐 분양가 상한제, 뭐 그다음에 뭐 2년 거주 요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초과입 환수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전망과 소망은 구분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재건축이 과연 그러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환수제가 이 시어머니가 이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완화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정책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과입 환수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걸 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강화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내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규제 반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설문조사 해보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재건축은 뜨거운 감자이고 이거는 일종의 계급 문제거든요.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재건축 문제는 경제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이미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당연히 규제를 풀어서 공급들 더 해줘야 된다는 걸 다 알지요. 실제로 공급을 하면 30% 정도 순정 효과가 있어요. 100가구 재건축 있으면 130가구 정도로 보통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재건축의 부분은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기정 소장님이나 이동현 우리 센터장이 말씀하고 비슷한데 지금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금 가시밭길이다. 요 정도만 좀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세요. 서울시장이 원래 규제 완화 쪽으로 한다고 원래 기치를 내걸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리잖아요. 이상하다? 아니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정책 목표는 같습니다. 집값 띄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하고 가격을 무르듯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뭐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무조건 집을 띄우고 뭐 진보 정권이 오면 무조건 좋은다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초토세 그게 노태우 정부 때 들어선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재건축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녹록지 않고 너무 과잉 기대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할 텐데요. 이제 전셋값은 대부분 다 이제 오른다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질문인데 굉장히 무주택자 저 주변에서 저 만나봐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기도 어렵고 청약은 가점상 뭐 청약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집을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박원감 위원님. 그러니까 일괄적인 답은 사실상 어렵고요. 내 처지가 어떤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답은 분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7월부터 사전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러면 소득 기준도 있고 뭐 자산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어느 정도 또 내가 통장 불이익 금액이 있는지를 또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가점이 낮다. 그러면 장모님 잘 됐네. 이분 기회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을 모세요. 그러면 가점이 올라가잖아요. 가령 효도도 할 겸. 어쨌든 거기에 내가 점수를 맞춰보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이 와중에 분명히 어깨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보면은 집을 이제 산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 안 한 곳을 일단 찾아야 돼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후보지를요 한 20곳 정도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막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돈이 가령 뭐 가용 자금이 한 7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가까워야 돼. 그럼 여기서 500m 안에. 그렇잖아? 그 다음에 300세대 넘어야 돼. 그러면 300세대. 지은 지 너무 오래되면 안 돼. 그럼 20년 이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사이트 보면 다 나와요. 그거를 해서 리스트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집을 사시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다만 제가 집을 살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전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직장 시간 앞으로 근무할 날이 15년 이상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빠지더라도 뭐예요? 빠지더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막상 뭐 지금 내일 모레 퇴직이다. 지금이라 집 하나 더 사자. 그러면 취득세면 그거 8%인데 그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려면은 일단은 좀 젊은 층 중심으로 집을 사되 단기 급등한 쪽은 좀 피해라. 그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버퍼가 있으면 돼요. 멀리 보고. 그래서 저는 막상 이게 내가 살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는 지금 살까 말까 타이밍 재기보다는 그냥 의사결정을 매수 쪽으로 하시되 거기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뭐 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입지가 좋구나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인천 경기가 집값이 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어지간한 데들 다 뭐 32평이 10억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곳을 골라내는 그게 더 중요하지, 타이밍은 실제로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은 반드시 후보지를 20개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입지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뭐 교통, 뭐 그다음에 교육 여건, 특히 또 남자들은 처갓집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지 요새 처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직접 가봐서 최종 3개를 놓고 가서 의사결정해서 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더 실용적으로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정 소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아까 질문 주실 때 말씀도 하셨지만 올해 서울 전세 시장이 지금 1분기에 굉장히 통계상 안정돼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임대차 입법 시행되고 나서 워낙 전세값이 단기간 폭등한 이후에 1분기에는 좀 수치상으로 안정돼 보이긴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세 물건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이제 월세 계약 전환들도 많이 하시고 집주인 거주 때문에 이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아시는 것처럼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입주량 자체가 19년, 20년에 저희가 거의 좀 5만 가구 육박할 정도의 연간 입주량이 있었다면 올해는 지금 집계치로 보면 한 3만 가구 정도, 내년에는 한 2만 가구 정도로 현재는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민간 중심의 아파트 입주나 이런 거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전세 이런 기대도 어려워서 이제 6월 이후에
임대차 3법 마지막 남아있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면 하반기에 전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전세에 계속 거주나 이런 안정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택 구매를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점검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정부 여당이 1주택자 무주택 대상으로는 대출 규제를 좀 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뭐 LTV를 풀어도 DSR 규제 7월부터 강화되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도 하시고 LTV 높여서 대출 나온다고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다라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종국에 말씀하시는 게 집값이 올라서 대출 더 해준다는 게 사실 좀 어이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출 규제 풀어주는 걸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것들을 최대한 좀 적절한 상황 계획은 세우셔야겠지만 레버리지 이용한 1주택 마련은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아까 결국에는 매입 단가에서의 경쟁력은 결국 청약이 제일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당첨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올해 3만 내년 3만 예정돼 있는 수도권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지어진 택지들이나 신도시 현재 시세를 보시면 분양가 대비 수익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청약을 넣어보시고 당첨되시면 거주 요건 그 이후에 채우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들 트라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청약제도에서 그동안 좀 배제돼 있었던 1인 가구나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최근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물론 여당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뭐 발언일 수도 있겠고 실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특공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고 거기에 이제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중심의 특공으로 이제 제도가 계속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집중되어 있는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공급을 조금 조정을 해서 1인 가구 특별 공급 뭐 이런 비중들을 내놓자는 의견들이 대선과 맞물려서 여당 쪽에서 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출범한 부동산 특위에서 이 부분도 대출이나 이제 과세 부담 완화에 이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만약에 거기서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당첨 경쟁에서 굉장히 좀 배제돼 있어서 포기하셨던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은 청약 쪽을 좀 다시 체크를 하셔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동현 센터장님은 어떻게? 네, 그 전세값 먼저 말씀. 전세값 어떨 거냐?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세 내진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 같고요. 결국은 전세 물량의 감소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뭐 저금리가 이어진다고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가면 월세 전환은 빠르게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세 시장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5년 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전세 시장은 4년 주기가 될 것 같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이 오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직전에 많이 올렸다가 지금 임대차 3법 이제 발효된 이후부터 다시 이제 오히려 안정화된다고 하나요? 약간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맞아요. 그래서 다시 또 4년 뒤에 이제 그 시점에서 다시 또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전세 시장은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 추이는 맞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라면 집을 구매하는 걸 고려할까?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청약이에요. 청약이 당첨인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주요 지방 광역권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수백 대 뭐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이게 당첨 가점이 엄청 높지 않으면 현실성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만 기다리다가 청약 계속 놓쳐가지고 뭐 집을 10년 동안 못 샀다, 20년 못 샀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집값이 또 오르면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은 정부에서도 지금 뭐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요. 대출도 많이 완화시키려고 상대적이지만 지금도 뭐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거는 다주택자가 타깃이니까 무주택자라면 집을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구매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는 것은 그 제가 뭐 좀 말씀을 한번 여기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전세가 어떨까요? 무주택자 집을 구매할 거야. 이거의 대상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예요.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명심하게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고전을 아주 진짜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선호되는 뭐 또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이런 게 논문에는 엄청 학술 논문에 나와 있어요. 뭐 학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 편의 시설, 뭐 백화점 이런 게 막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제가 인구가 빠르게 계속 인구가 줄어들지만은 거기에 더 빠르게 가구가 분화된다고 했잖아요. 1, 2인 가구가.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도 앞으로는 대형 평형보다는 더 빠르게 이제 소형 평형으로 간다는 거는 대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에 소형 아파트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대형 세대가 다시 온다 했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변화가 있어요. 지금은 가구가 변하고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소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상승 요인, 이제 뭐 학군도 있고 제가 뭐 백화점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있고. 그렇지만 아파트를 사면은 아무리 내가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내가 실수요자라고 아파트값 떨어지면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결국 뭐냐면 재테크도 겸해야 돼요. 가미돼야 돼요. 무주택자라고 해서 재테크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1번도 교통, 2번도 교통, 3번도 교통인데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역세권이에요. 이게 소형 아파트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도보 800m, 도보 10분 거리가 바로 직진 800m 거리가 역세권이라는데 더 짧아지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역세권으로 가라. 이거가 바로 무주택자가 특히 그 어떤 그 실수요 관점에서도 재테크 관점까지 겸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머니 쇼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집을 산다면,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되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꺼리시는데, 좀 어떤 지역을, 그래도 지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그래도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박원갑 위원님. 사실 뭐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본인 직장 주변 애들 학군 고려해서 사고 싶은 지역의 역세권 그냥 아파트를 사시면 되죠. 근데 사실 대중적인 입장에서는 자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현재 가치보다 저평가되거나 싼 아파트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다 현재 뭔가 인프라 수준이나 환경에 맞춰서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 싼 걸 찾기는 좀 쉽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후에 그런 뭔가 역세권 개발이든 주변에 이제 주택 공급이든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서 역세권을 끼고 있어서 내가 팔아야 될 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사자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사실은 뭐 돈이 많아서 강남권이나 한강변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사실 지금 뭐 그런 지역은 대부분 30억씩 하는 상황이니까 갈 수가 없으니,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낮은 지역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지금 정비 사업 가능성은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좀 집중을 저는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들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서남권의 영등포, 구로, 금천, 뭐 중공업지나 역세권 끼고 있는 곳들의 뭔가 정비 사업 가능성, 혹은 동북부 쪽에서는 중랑이나 강북, 도봉 정도 이런 중공업지 용도 지역 변경이라던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지역들도 웬만한 아파트들이 지금 평당 3,500에서 4,000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남권 같은 데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역세권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도권은 결국에는 GTX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인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이 결국 서울에서 근로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시지만 주거비용 때문에 이제 나가시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시게 되면 GTX 라인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들을 꼽으실 수밖에 없고, 그러자 보면 뭐 고양, 성남, 용인, 뭐 안산,
뭐 송도, 인천 같은 지역들 뭐 이렇게 역세권 이후에 GTX 30년 정도까지 완공을 저희가 내다봤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지역들의 역세권 아파트 뭐 이런 정도가 저희가 접근 가능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현 센터장님은 어디를 보시나요? 네, 그 지금 부동산 투자 고려한다면 어떤 지역이 좋을까 하는데 이게 지역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앞에 분들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최근에 그 김포에서 지금 뭐 무슨 여기가 강남에 그 연결되느냐만 할 때 지금 데모하고 난리고 가격이 막 급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어떤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결국은 지금 모든 교통 여건이 강남의 접근성인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랐고 안 올랐고 이런 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다 오르다 보니까 안 올랐던 곳들 비규제 지역을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인천, 김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인데 지금은 그것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게 안 올랐다는 과거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충분히 더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 있고 그러면 그게 계속 오를까? 그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순환매와 타이밍의 문제가 계속 거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올랐던 것이 과거에는 안 올랐다 지금 많이 올랐다 그럼 앞으로 더 오를까? 그거는 또 의문점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비싸니까 더 안 오를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그때그때마다의 그 적절한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 교통성이거든요. 교통망. 이걸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트렌드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시한다면은 과연 강남하고 어디가 접근이 돼서 재건축 값이 많이 좀 요즘에 좀 재건축 흐름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하고 접근 속에 있는 곳들에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급적이면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곳이 좋겠죠. 상대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분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마지막 마치시면서 간단한 소감이나 또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야 뭐 드릴 말씀 없어갖고 세 분 김규정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뭐 코로나 이슈도 계속 저희가 걱정도 되고 한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이제 말씀 나누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는 포인트가 있었기를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전히 변수도 많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좀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의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꾸준히 좀 학습과 분석을 하셔서 재테크 방향이나 전략을 세우셔야 될 때여서 그런 부분에 계속 좀 정진하시고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갑 위원님.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이동현 센터장님. 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달아올랐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던 거가 저금리 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저금리와 그다음 시동의 부동자금이거든요. 시장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항상 간다.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부동산도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본인이 아는 만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같은 경우 기회에서 많이 좀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학습하신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분이 함께 전망해 주시는 내년 또 올해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전망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또 다음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강연은 이상우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사장님께서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혹시나 두고 가시는 소지품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